안녕하세요. 육식인입니다. 이번 달 분석할 기업은 더 네이처 홀딩스입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섬유, 의류 업종에 속해 있으며 시가총액은 촬영하는 오늘 3월 12일 기준 4,211억입니다. 현재 주가는 주당 28,950원입니다. 동사는 라이센싱 전문 기업입니다. 대표 브랜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배럴을 인수했고 마크 곤잘레스 브롬튼과 추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서 브랜드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홍콩, 중국, 대만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업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의 마크를 사오고 옷을 외주 제작할 때 마크를 붙여서 파는 기업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심플합니다. 주변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패딩이던 가방이던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옷을 판매하는 더네이처 홀딩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외에도 NFL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베라왕, 지프의 캐리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베라왕의 드레스, 지프의 옷과는 별 관계가 없고 캐리어만 관계가 있습니다. 본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회사에서 체육복을 주기적으로 지급할 때 여러 브랜드를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 저도 모르게 다른 브랜드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브랜드 가치를 다른 브랜드보다 높게 본 것이죠. 그래서 본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의류 브랜드가 국내 점유율 확장과 더불어서 신규 브랜드 론칭의 제품 확장, 중국, 뉴질랜드, 호주 진출의 영역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올해 마크 곤잘레스 브랜드 또한 공식 론칭을 했는데요. 주관적인 취향으로 디자인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호주랑 뉴질랜드 진출했을 때 이렇게 외국인들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마크 곤잘레스 같은 경우에는 옷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제 취향으로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주관적입니다.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우리나라와 정서가 비슷하다면 중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먹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어, 캐리어 쪽 매출은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이 현 PER 5.67 이렇게 좀 싼 편에 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더나이츠 홀딩스는 주식시장에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상장 전 기업 설명의 영상이 있고 그에 대한 자료도 있는데요. 영역 확장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위의 그림은 IPO 기업 설명회 계획을 했을 때 보여줬던 계획이고 아래 그림은 2022년 3Q IR 자료에 있는 변경된 계획입니다. 유럽과 북미는 계획대로 진출을 잘 한 모습이고 중국, 일본, 뉴질랜드는 계획 대비 진출이 더딘 모습입니다. 대만과 홍콩은 계획엔 없었지만 추가로 확장한 나라입니다. 홍콩에서는 4호점까지 확장에 성공했고 지속 확대 계획이며 대만은 현재 모멘텀 스포츠라는 곳과 도매 거래를 해서 도매 거래 중인데 올해 상반기에 직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 관리하는 점포를 낸다는 의미죠. 올해 하반기에는 일본 진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2022년 3Q 기준으로 지역별로 매출 기준을 살펴보면 수출은 0.47%, 해외는 1.86%로 국내에 비하면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해외는 거의 안 팔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류회사는 계절성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4Q 실적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주로 패딩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판매 경로를 살펴보면 백화점 매출 상승이 돋보입니다. 홈쇼핑도 점차 매출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2022년 4Q는 판매 경로별로는 아직 발표가 안 됐고 잠정 실적만 발표한 상태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22년이 21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늘어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 분류별로 보면 의류가 짐작하시다시피 동사 매출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류 전반에 대해 여러 증권사의 레포트를 살펴봤습니다.
2022년 11월에 작성된 삼성증권 최지호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보면 의류 업종의 소비 침체 리스크가 부각되는 시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놈은 된다는 얘기는 업종이 좋지 않다는 얘기도 되겠죠. 또한 다른 키워드는 소비 양극화입니다. 2021년 11월의 밸류에이션은 금융위기의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5% 성장하던 의류 소매 판매가 2008년에 마이너스 2%로 역성장했습니다. 이유는 고금리 고물가였는데 지금과 비슷하죠. 이번에도 그럴까? 반등할 수 있을까? 기대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2008년 금융위기 밸류에이션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4.5배에 갔다가 13.5배 이상으로 크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국내 의류 소매 판매는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큰 역성장을 겪었고 마이너스 17%, 그 반작용, 리오프닝의 영향으로 2021년에 역대급의 큰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는 그 성장세가 꺾여짐에도 불구하고 큰 성장률 10%인데 2023년에는 산이 깊으면 골이 깊듯이 하향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밸류에이션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의 경우는 럭셔리 소비, 그 외 집단에서는 가성비 소비로 양극화를 전망하고 있고 중국 의류의 경우에는 중국의 전인대 이후인 2023년 그 EQ부터 수요 반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월 투자증권에서 2023년 1월 6일에 발간된 배송이 애널리스트 레포트입니다. 여기서는 미국 의류 소매 업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류 판매가 줄어들어 재고가 쌓이는 리스타킹에서 의류 소매 재고의 증가율이 줄어드는 디스타킹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즉 재고가 쌓이기는 하지만 쌓이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쌓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재고가 과잉이기는 한 상황이고요. 대신증권의 2023년 1월 9일 발간된 유정현, 정한솔 애널리스트의 인덱스 레포트입니다. 글로벌 소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턴하는 시점을 2023년 1분기에서 2분기 중으로 보고 있고, 이는 원가 상승 부담, 인건비 상승으로 손익이 훼손된 것이 해소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의 재고 조정이 끝나면 2023년 2분기부터 수주 개선을 예상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대만 업체들과의 디커플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측 그래프의 가로축은 EPS 그로스, 즉 순이익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 세로축은 2023년 기준의 PER, 즉 2023년 예상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의 배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기업들에 비해서 대만은 가격을 높게 쳐주고 있다. 비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는 가로축은 2023년 추정 ROE, 즉 예상 자본 대비 예상 순이익이고, 세로축은 2023년 추정 PBR, 즉 예상 자본 대비 시가총액의 배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측 아래에 있을수록 좋은 기업이면서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두 그래프를 보면은 대만 기업 대비해서 한국 기업이 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 이 영업이익률, 해외 수출 확장 정도를 면밀하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보긴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대만 기업들을 해보진 않아서 디커플링 되어 있다고 단정짓기는 좀 힘든데, 본 레포트에서는 디커플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2023년 1월 26일 발간된 오지우 애널리스트의 레포트입니다. 의류 업황에 대해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되어 있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소비자의 심리 위축이 지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좌측 그래프는 한국 의류 소매 판매를 보시면 YOY, 즉 전년 동기 대비로 의류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에 들어갔다. 즉 역성장으로 갔다는 거고요. 우측 그래프는 전체 소매 판매에 대비해서 의류 쪽이 전체 대비 하회하고 있다. 평균보다 못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경쟁력을 알아봤습니다. 경쟁사는 항상 비교되고 있는 디스커버리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 FNF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매출액은 FNF 대비 약 4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분석하면서 FNF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되었던 게 영업이익률입니다. 더네이처홀딩스는 18.7%, FNF는 2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확실히 높구나. 왜 밸류를 높게 쳐주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의류 시장은, 그러니까 세계 의류 시장과 국내 패션 시장에 대해 찾아봤는데요. 세계 의류 시장은 약 2200조 시장이고, 국내 패션 시장은 45조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프에 기재된 전망은 2020년, 2021년의 전망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요. 시장 파이는 이 정도 되는데 더네이처홀딩스는 1%, FNF는 약 4% 이렇게 좀 점유율을 국내 패션 45조에 비해서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품 분류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더네이처홀딩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배럴, 마크 곤잘레스, NFL 이 의류 쪽에 있습니다. 대표 선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죠. FNF는 MLB, 디스커버리, 두베티카, 스프라가 있습니다. 대표 선수는 디스커버리와 MLB입니다. 더네이처홀딩스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크 곤잘레스, 배럴, NFL이 성장하면서 브랜드 확장이 발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캐리어는 더네이처홀딩스만 하고 있습니다. 신발도 최근에 그 주변에 디스커버리 신발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매장에 가봤는데 있긴 합니다. 근데 주변에 신는 사람은 본 적은 없습니다. 인지도 확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가방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최근에 좀 팔리는 것 같습니다. FNF는 스트레치 엔젤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본 그림은 더네이처홀딩스에서 신규 상장 전 기업 설명회 때 발표한 내용입니다. 더네이처홀딩스의 브랜드 포지셔닝에 대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이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좌측에 있는 그래프는 가로축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일상복, 좌측으로 갈수록 운동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로는 위로 갈수록 패션을 추구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실용성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의류 브랜드 방향성은 이미지는 아웃도어나 일상복, 그리고 실용성보다는 패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포지셔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소비층은 10대에서 30대, 즉 MZ세대를 주로 타겟 소비층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무신사에서 브랜드 랭킹을 알아봤습니다. 좌측은 3개월, 우측은 실시간 랭킹을 조사해봤는데요. 우측 경쟁 브랜드는 노스페이스, 주로 경쟁 브랜드는 노스페이스와 디스커버리를 꼽아봤습니다. 현재는 아직 경쟁사 대비해서 경쟁력이 부족한 게 사실인 걸로 판단됩니다. 3개월이든 실시간이든 아직 좀 브랜드 랭킹은 좀 하위에 있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네이버 1년간 검색량으로도 한번 인지도를 알아봤습니다. 검색량으로 보더라도 초록색이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인데 디스커버리와 노스페이스 대비해서는 아직 브랜드 랭킹은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이익, 매출액 성장 중이지만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매출액 증가 대비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정체의 요인은 지급 수수료가 높습니다. 분석하기 전에 저는 당연히 의류 기업이니까 고정비, 변동비 중 고정비가 더 높은 고정비형 기업으로 생각했고 매출액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개선됐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변동비형 기업이더라고요. 다음에 보시면 좌측표가 이제
판관비 2022년 3분기 기준 판관비입니다. 여기서 지급 수수료가 전체 판관비의 6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누적 매출액으로 보면 전체 매출액의 약 34% 정도가 됩니다.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도 계산을 해보니까 지급 수수료가 매출액 대비해서 33.4%로 됩니다. 그래서 디즈니하고 라이센스 계약으로 로열티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형태가 매출액의 약 33%로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매출액 대비 이제 지급 수수료를 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보면은 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가 있고 매출 총이익에서 여기서 이제 판관비를 빼고 나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이 판관비에서 지급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대폭 상승하기는 어렵다. 비즈니스 구조가 그냥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재무상태표를 더 보면 부채 비율이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90.1%입니다. 부채 비율이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순금융자산도 우측 그래프 보시면 꺾은 선이 순금융자산입니다.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840억이고 보시면은 부채, 특히 유동금융부채가 지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에는 좀 리스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자가 나가는 부채, 즉 차입금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차입금은 1년 기준으로 1년 안으로 갚아야 되면 단기 차입금, 1년보다 더 오랜 기간이 남아 있으면 장기 차입금으로 분류를 하는데 장기 차입금 쪽에 보면은 올해 9월 달에 총 280억 원, 여기 보시면 1.25%짜리, 2.62%짜리 통 합쳐서 280억 원짜리의 장기 차입금을 막아야 됩니다. 물론 갱신을 하겠죠. 갱신을 하겠지만 이 1.25%, 2.62%의 금리를 받기는 어렵고 아마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만큼 영업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적 확인할 사항입니다. 순운전자본도 들여다봤습니다. 순운전자본은 매출 채권, 즉 외상, 플러스 재고자산, 마이너스 매입채무, 다른데 외상한 돈인데요. 순운전자본의 의미는 사업에 묶인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묶인 돈이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측 그래프는 회전율입니다. 1년에 몇 번 현금화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재고자산 회전율이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1.0입니다. 전체 업황에 비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을 분석해 봤습니다. 작년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사모펀드에다 했고요. 삼성 어센트 글로벌 어페럴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 제1호 여기 했고요. 기존 주식이 아닌 상환 전환 우선주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주에 물타기가 안 되는 거고 확인을 해보니까 우선주에는 배당을 안 합니다. 본주에만 배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19년에 BW를 행사했었는데 이거는 테일러메이드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FNF한테 뺏겼죠. 그래서 건이 무산되니까 BW 만기 전에 사채 취득 후 소각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상대 가치를 보면 PER, PBR 모두 역사상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매출 구조가 국내 한정돼 있고 역사가 그리 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빙성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업의 인건비를 웬만하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경쟁사인 FNF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반기보고서 2022년 반기보고서 비교 결과 FNF는 1인 평균 급여액이 3,844만 9천원,
더네이처홀딩스는 2032만 5,815원입니다. 연봉 차이가 거의 2배 납니다. 그리고 평균 근속 연수도 절반 수준입니다. 만든 옷들이 주변에 보이면 뭐 회사를 다니면서 보람은 있겠지만 평균 연봉이 약 4천만원, 세금 떼면 그렇게 뭐 연봉이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원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대부분 더네이처 홀딩스보다 FNF에 취직하고 싶지 않을까요? 우수한 인력들이 좀 그럴 것 같은데 인건비 좀 약점인 것 같습니다. 경영진 살펴봤습니다. 박영준 대표님이고요. 2016년에 서울대 패션 최고위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94년부터 2004년까지 CT전자 대표이사를 하셨다는 점입니다. 전자회사를 하다가 의류회사로 변경하신 점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임원 보수를 살펴봤습니다. 5억 이상 보수는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5명 보수가 총 18억 4,500만원입니다. 대표이사 보수가 그 중에 15억 600만원이고 감사 보수가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임원 보수 총 보수가 18억 4,500, 대표이사가 10억 600, 감사 보수가 8,100. 그러면 더 여기 18억 4,500에서 빼면은 나머지 3명의 보수 잔여금이 2억 5,800이고 이걸 이제 3으로 나누면 그 3명의 평균 보수가 8,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8,100만원 받고 나머지 3명 8,600 받고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15억을 넘게 받았습니다. 이건 좀 대표이사 권한이 너무 막강하지 않나. 더군다나 의류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소통이 필요한 업종일 텐데 이렇게 보수 차이가 많이 나서 대표이사와 직원들 간의 소통이 잘 될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참고로 임원 2명은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기는 합니다. 배당을 살펴봤습니다. 2021년엔 총 29억, 배당 성향 5%이고 2022년에는 58억, 배당 성향은 8%입니다. 제 생각에는 배당 금액도 2배 올렸고 배당 성향도 올라가긴 했으나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은 없었고요. 계산을 해보면 대표이사님은 보수가 15억 600이고 대표이사님이 가지고 계신 주식수를 이제 배당으로 계산해보면 2021년에 배당만 6.5억, 물론 뭐 세전이죠. 그럼 세전 보수랑 배당 합치시면 21억 5,600만원입니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의 전체 배당 금액은 22.5억입니다. 그 대표이사 한 분이 가져가는 것과 대표이사 빼고 나머지 가져가시는 배당 금액이 거의 뭐 차이가 별로 없어요. 배당이 좀 부실하신 거 아닌가. 대표이사님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돈 버시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배당도 주주들한테도 좀 그만큼 좀 배당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종합 의견입니다. 더네이처 홀딩스의 강점, 중국 진출 사업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건 강점이든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직 진출하지 않았거든요.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고 리오프닝의 수혜를 볼 수 있다. 여행 캐리어 그리고 배럴의 수용복 이런 것들이 좀 매출액에 좀 연결될 수 있겠다. 그리고 브랜드의 확장, 마크 곤잘레스와 브롬튼, 지역의 확장, 대만, 홍콩, 일본, 중국,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진 않다. 이게 좀 강점이고요. 또한 그러나 약점은 라이센스 사업이 지급 수수료가 매출액의 30% 이상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매출액 성장이 계속 될 것인가? 사람들이 내셔널 지오그래픽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무적으로는 부채 비율이 좀 높다. 2022년 3분기 기준 90%가 넘었죠. 그리고 경영진의 보수 대비해서 주주 환원율이 좀 낮다. 배당 성향 8%이 좀 낮은 편이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중국 진출의 진행 현황 그리고 브랜드 랭킹 또한 부채 현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23년 9월에 돌아오는 장기 차입금 현황 이런 것들을 좀 트래킹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분석 영상을 마칩니다. 질문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